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저상버스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천태종 본사님 단양 구인사를 방문해 불교계 민심 잡기 행보를 벌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에 신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에 전념할 계획인데 2달 남짓 남은 대통령 선거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 맞수. 오늘은 민심이 뒤바뀐 4.7 재보선 결과부터 부동산 이슈와 MZ세대, 영선 후보들의 대결이 된 대선 전국까지 2021년 올 한 해 정치권을 강타한 주요 이슈들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행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33건의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아울러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 활동 기간을 5개월 연장하는 등 3건의 안건도 처리가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채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 연령, 즉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는 나이를 만 25살에서 18살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청년들도 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공모 담임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요. 본회의 통과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2인, 기권 10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지난 2019년에 18살 이상으로 조정됐지만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살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참여가 그동안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법안이 공포되는 듯이 적용되는데요.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10대 출마자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임 기자, 그런데 내년 3월 9일 재보궐선거에서 만 18세 청년은 만약에 출마를 해도 사실상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우선 여야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다만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등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 가입 연령은 만 18세 이상인데 내년 2월 14일까지 정당 후보로 등록해야 하는 후보 등록 일정 등을 감안하면 정당 공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군 미필자가 당선된 경우 병역 의무 이행 문제도 있고 민법에서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관련 후속 조치와 보완 입법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본회의에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 활동기한 연장안을 비롯해서 교통약자법 개정안 등 33건의 법안들이 처리가 됐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까지인 언론미디어특위 활동 기한이 내년 5월 29일로 연장됐습니다. 지난 8월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 대치국면이 계속되자 여야는 언론미디어특위를 구성해 합의안 마련을 시도했는데요. 특위에서도 언론사의 최대 5배의 배상액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활동 기한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위 구성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 등 33건의 법안도 처리됐는데요. 이 개정안은 앞으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할 때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고 친환경 저상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교통수단 정의에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도 포함해 장애인 승강기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 토토 발행사업 운영 방식을 민간 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에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도록 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대중골프장의 회원 모집 행위와 이용 우선권 제공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본관 로텐더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올해 마지막 날 감염병 의료 대응 체계를 점검하면서 코로나 민생 행보를 펼쳤습니다.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을 방문해서 손실보상 지원을 약속했고 공공의료 확충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대응 강화 공약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행보는 코로나19 대응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비롯해 국민의료권리 보장 4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또 권역별 70곳의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는 필수 의료 인력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가 가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을 방문해 환자 관리 시스템을 둘러보고 의료계의 어려운 점을 들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 운영과 인력 수급에 힘든 점을 토로했고 이 후보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민간 병원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병원들이 이제 이 공익 영역에서 해야 될 일들을 대신 감당해 주기 때문에 손실을 보면 안 되고 당연히 피해 없게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열성을 다해서 우리 환자들 돌볼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보, 소확행 공약의 국민공모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 지금까지 35개의 소확행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국민들의 일상적 민원 해결이 결국 정치와 행정을 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오직 민생뿐이라는 각오로 새해에는 민생 안정과 경제 도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이틀 동안 2022 글로벌 해돋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신년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TK 일정을 마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은 충북 단양 구인사를 찾아 불교계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직책을 사퇴한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전격 회동했지만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박 2일의 대구 경북 일정을 마무리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올해 마지막 일정으로 충북 단양의 구인사를 찾아 불교 신자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종정이신 도영 스님과 총무원장 문덕 스님의 2년 10년 법화와 같이 상생과 화합의 지혜를 발휘하여 국민 통합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SNS에 올린 신년사에선 정권 교체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새 정부가 변화를 이끌어내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갈등 상황에 대해선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얼마든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우리 이준석 대표는 우리 이 대표님대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면은 얼마든지 어떤 시너지를 가지고 이 선거 캠페인을 해나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대위 내용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직 사퇴 이후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복귀 설득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회동을 마치고 나온 김 위원장은 이 대표가 선대위에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별 의미가 없다. 당대표로서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할 거라며 별 소득이 없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제기한 선대위 인적 쇄신론에도 이 대표가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며 쇄신론에 거리를 뒀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특기할 만한 입장 변화는 없고 윤석열 후보와도 만날 생각이 없다며 선대위 복귀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 양상을 풀지 못한 채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미혼모협회 인트리를 방문해 혼인하지 않아도 가족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시민 동반자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서울 강북구 수유 전통시장을 방문해 바닥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0시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에 전격 사면됐죠. 당장 대선을 2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이뤄진 사면인 만큼 정치권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진두지휘했었던 만큼 보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당시엔 공직자로 법 집행을 했고 지금은 정치인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정치권이 유불리 계산에 속내가 복잡합니다.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불리하게 작용할 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사면에 대한 지지층 반발이 우려되긴 하지만 청와대와 사전 논의가 없었고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으로서 저희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합니다. 여기에 이 후보는 개인적으론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우호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어 외연 확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당이 쪼개지고 지지층은 분열했던 데다가 윤석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이끌어낸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면 발표 직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은 오늘은 관련 논평을 내지 않은 가운데 말을 아꼈고 박 전 대통령 건강이 회복되면 찾아뵙고 싶다고 밝혔던 윤 후보는 수사는 공직자로서 법을 집행했던 것이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자 신분으로서 또 법 집행을 한 부분과 또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다 크게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그 평가 그리고 국민의 통합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고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당장은 메시지를 내지 않더라도 어제 출간된 옥중 서신집엔 탄핵의 부당함과 정치 재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후보는 물론 당시 탄핵에 앞장섰던 장제원, 권성동 의원이 후보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어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 끌어안기가 중도층 흡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대선 막판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보수층의 결집 혹은 분열을 야기할 수 있어 그 파장을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연장된 데 대해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당회의에서 내년 1분기에 자영업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500만 원이 선지급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을 불러 시위하는 등 국민의힘의 공수처에 대한 공세는 위기감의 발로에서 나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 조회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의 자진 사퇴와 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소속 의원 105명 중 88명, 84%에 대해서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통신 조회가 수사의 기본이라고 한 김 처장은 사퇴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 기본이라며 문 대통령은 불법을 저지른 수사기관에 대한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쌍특검 연내 처리가 무산되자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모두 말로만 특검을 하겠다고 외치지만 행동은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양당 대선 후보들이 연루된 의혹을 규명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어서 분석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민심을 해독하고 그 속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풀어주는 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아, 예. 새해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찍 인사를 받겠습니다. 네. 네, 소장님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마무리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복된 한 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이제 짚어볼 텐데 후보별 지지도 변화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번 네. 주 들어서 부쩍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골든 크로스냐, 뭐 데드 크로스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변곡점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일시적인 뭐 그 여론 조사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판세 전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오차범위 내이든 오차범위 밖이든 네. 2, 3주 전, 3, 4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쫓아가는 추세였는데 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는 판세로 전환된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네. KSOA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와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8%로 오차 범위 내 네.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이 추세를 보더라도 특히 추세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어떤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추세를 보겠습니다. 네. KSOI 추세입니다. 네. 네. 추세를 보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의 뚜렷한 하락세입니다. 네. 11월 마지막부터 약 한 달 전부터 연말까지 결과를 보면은 41.8% 제일 왼쪽에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뭐 6% 정도 이 35.8%로 하락세로 나타났고요. 네.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오히려 4주 전보다 그 1.4% 정도 하락했네요. 그렇죠. 네. 누구의 하락폭이 더 크냐.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본인의 이 오차 범위 내 앞서는 결과가 골든 크로스라기보다는 네. 데드 크로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조금 하락했는데 네. 역전된 거는 윤석열 후보가 그만큼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네요. 그렇죠. 예. 그 변화의 이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네. 반사 이익을 가져간 후보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네, 네. 7.3%로 직전 조사보다 거의 3%포인트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빠진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안철수 후보가 가져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그 안 후보의 이런 상승세를 어떤 뭐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대안에 대한 희망으로 표심이 작용을 한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네. 뭐 어떻습니까? 안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까지도 약진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계속 빠진다 그러면 네. 윤석열 후보 이탈 지지층은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하게 되면 네. 윤석열 후보로서는 상당히 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수 지지층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네. 현상이 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는 데 있어서 윤 후보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 단일화가 되느냐 또는 합당은 가능하냐 또 연대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 안철수 후보와의 협력까지도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 후보로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담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른 그 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지표조사 NBS인데요. 예, 네. 표 한번 보여주시죠. 아, 여기는 격차가 아주 많이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실시되고 목요일 발표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두 후보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39%, 윤석열 후보가 28%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11%포인트 두 자릿수로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결과인데 네. 후보 대진표가 결정된 이후로 이재명 후보가 두 자릿수로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것은 최초입니다. 네. 최초 결과가 네. 나오고요. 추세를 보도록 네. 볼까요? MBS의 추세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를 보더라도 지난주에 35%였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9%로 올라간 반면에 네. 윤석열 후보는 2주 연속 20%대 지지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력 대선 후보가 어떤 조사이든 간에 20% 지지율이라는 것은 지지율이 위태롭다. 지지층들이 결집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MZ세대 여성 중도층으로 외연 확대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비상 사태, 빨간 등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앞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일관되게 지금 두 가지 조사에서는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 다음 이제 질문 살펴볼 거는 이제 지지 후보 교체 의향 조사 결과인데 바꿀 수도 있다가 이제 높아졌습니다. 네. 네, 표를 한번 볼까요? 네. 지지 후보 교체 의향을 보더라도 계속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은 줄어든 반면에 바꿀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있겠지만 더 큰 폭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 교체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바꿀 후보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당장 바꿀 후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후보의 지지율이 마땅하지가 않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계속 지지가 낮아진 만큼 그만큼 바꿀 수도 있다가 그 커졌다. 올라간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바꿀 후보는 없지만 지금 후보도 이재명 후보 일부, 이재명 후보보다는 더 큰 폭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꾸고 싶은데 그럼 바꿀 수가 있느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층들이 이재명 후보로 갈 수도 있겠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층들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당 내에서는 바꿀 만한 후보가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 교체 의향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높은데 당장 바꿀 후보는 없지만 답답한 그런 결과가 조사에 반영이 됐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인식 조사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국정 안정론이 정권 심판론을 처음으로 앞지른 그런 결과가 그러니까요. 나왔네요. 예. 표를 보면서 네. 말씀해 주시죠. 선거는 구도라고 합니다. 네. 선거는 구도입니다.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야당 후보 또 가장 유력한 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 유지, 정권 재창출 여론이 국정 안정론이 5%포인트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한풀 꺾였다. 이것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상당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거든요. 그런 네. 만큼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지 못한 윤석열 후보, 또 정권 교체 여론을 더 부각시키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 자체가 윤 후보에게도 국민의힘 야당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국정 안정론이 정권 심판론을 앞지르고 있는 이 현 상황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그 지지율을 역전하고 있는 이 상황하고 그 비례해서 궤를 같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 구도 정권 유지냐, 네. 정권 교체냐, 조금 용어의 표현은 다릅니다. 국정 안정이냐, 또 정권 심판이냐. 그렇다 하더라도 큰 맥락 자체는 다르지 않은 것이니까 앞으로 지켜볼 우리 주요 관전 포인트는 새해 들어서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그리고 그 정권 교체 여론의 지금 지지율 하락세를 차단하고 중단시키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윤석열 후보가 만들고 이재명 후보를 쫓아갈 수 있느냐, 이게 연초에 최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이게 재미있는 여론조사 설문이 하나 있었는데 여야의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을 물어본 이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응답자 56%가 필요하다고 이제 응답을 했는데 정당 지지층별로 나눠보면 결과가 좀 상이하게 갈리죠. 확연히 달랐습니다. 네. 이번 대선을 가리켜서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각 정당별로 온도차가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겠죠. 이재명 후보를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35.7%인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0명 중 7명, 네. 70.4%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윤석열 후보의 말실수, 배우자 리스크, 또 당내의 선대위 운영과 관련된 이준석 대표의 투스톤즈 갈등 다 못마땅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조사 결과가 주는 의미는 뭐냐? 그럼 교체할 수 있느냐? 교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공직선거법상으로는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사퇴를 하거나 탈당을 그렇죠. 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아주 어려운 일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것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론도 윤석열 후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선
가족,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 리스크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느냐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년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리서치 간단하게 총평을 하신다면요? 화목이다. 과화만사성이다. 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합니다. 가족 리스크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신년 새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31일 시선을 집중시킨 올해 마지막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거부의 강도입니다. 여야 양강 후보들이 가족 리스크와 각종 논란으로 지지율이 출렁이는 사이에 몸값이 뛰고 있는 후보가 있죠.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 후보 지지율이 최근 급상승세를 타자 여야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먼저 손을 내민 쪽은 여당인 민주당이었습니다. 얼마 전 송영길 대표가 안 후보를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개적으로 연대와 연합을 제안한 건데요. 이에 대한 안 후보 반응 한마디로 헛된 꿈 꾸지 말라였죠. 그런데 그 정도로는 포기가 안 됐나 봅니다. 송 대표가 오늘도 안 후보에 대한 러브콜에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라는 것은 연합을 하는 거잖아요.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제기하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아젠다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도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 이 방향이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딱 잘라서 노 하시던데요. 그 노가 그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같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건 연합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한 송 대표. 연초에 이재명 후보가 안 후보를 비롯한 제3지대 후보들에게 연대 구상을 밝힐 거라며 함께하자는 뜻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를 향한 러브콜 야당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안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 후보님도 한국 정치 발전에 역할을 많이 해오셨고 상당히 비중 있는 정치인으로서 대선 출마를 하셨는데 저나 우리 안 후보님이나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 열망은 마찬가지로 우리 안 후보님도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큰 차원에서 한번 소통을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인 10%대까지 올라서면 기존 양강 구도의 대선판을 흔들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이딴 러브콜에 안철수 후보의 거부 강도가 더 커질지 아니면 관심을 보일지 궁금해지네요. 두 번째 정치톡은 허경영 전화에 수험생 분노입니다. 요즘 이 전화 한 번씩 안 받아본 사람 있을까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너 번씩 받은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울린다고 하는 이 전화, 바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의 투표 동료 전화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힘든 현실을 이겨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국민 여러분, 우리의 힘찬 미래의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부터 걸려오기 시작했다는 이 허경영 전화. 물론 진저통화가 아니라 사전에 녹음된 목소리죠. 처음엔 전화가 왔다고 인증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재밌어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최근엔 너무 자주 온다며 불만이 커졌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들의 추가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의 원석이 자자한데요.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시 모집 추가 합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울 지역 번호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걸려와서 놀라서 받아보니 허경영이었다라며 짜증난다, 허탈했다, 그만해라 등의 비판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험생뿐 아니라 얼마 전엔 총각을 다투는 응급의료센터에까지 허경영 전화가 올려와서 전화기를 집어 던질 뻔했던 글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돌리는 전화.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고 추천하는 내용이 아니라 순수한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비판에도 허어보는 내 전화를 받은 건 행운이라며 돈이 수백억이 들어가더라도 투표 독려 전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진짜 국민을 걱정하는 대선 후보라면 투표 독려를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좀 가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021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한 5시간 30분 정도 네. 남았네요. 오늘 그 두 분과 함께 올 한 해 우리의 정치 전체를 이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그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 이슈가 있었다면 어떤 걸 꼽아주실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섭 의원부터. 네, 저야 뭐 당연히 올해 4월 7일 있었던 재보궐선거가 가장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당시 그 이제 선거 결과 발표가 났던 그 자리에 제가 가 있었거든요. 예.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시 이제 그 사실상의 당선 확정이 되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이 손을 들었던, 지금 뭐 자료 화면도 잘 나오지만 저 뒷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 4월 15일 총선에 나갔을 때만 해도 당시 이제 보수정당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면 국민들한테도 미움도 많이 받고 굉장히 지리멸렬했거든요. 네. 그 한 1년 정도의 비대위 기간 동안에 그 지난한 어떤 개혁 작업이라든지 정강정책의 변화, 그다음에 인적 구성의 변화, 여러 가지 그 뼈를 깎는 노력들을 한 끝에 부산시장 선거도 이길지 말지를 그 의문했던 정당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압승을 했다는 것이 저는 비대위원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뜻깊었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처음 맛보는 승리였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좀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해관으로서 그 당대표 선거보다도 더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군요. 그렇죠. 이제 저걸 발판 삼아서 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또 대표까지 됐으니까 예, 예. 바람을 타서 더 네. 중요한 사건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그 박영훈 위원장님은? 네, 저도 4.7 보궐선거가 사실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데요. 네. 김재섭 전 비대위원께서 뭉클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뭉클한 감정을 그때 느꼈거든요. 같은 동일한 감정인가요? 다른 감정이죠. 저도 그 결과 발표할 때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사실 민주당이 계속 선거에서 이겨오지 않았습니까? 17년도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이겼는데 첫 패배였던 것 같아요. 그 패배의 순간을 보면서 민주당이 한동안은 반성과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돌아온 길을 보게 된 계기였다고 생각하고요. 4월 7일 보궐선거가 만약에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면 지금 대통령 선거의 향방이 좀 크게 달라졌을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선거가 일종의 백신이 아니었나. 계속 앞으로 보고 앞만 보고 질주했던 민주당이 뒤도 네. 보고 옆도 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올해 그 가장 커다랐던 그 기억에 남는 그 정치 이슈로 같은 선택, 다른 감정으로 4.7 재보궐선거를 꼽아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4월 재보궐 결과 맞물려 있는 게 바로 부동산 이슈였습니다. LH 투기 논란이 여야 정치권에 강타했고 그리고 후폭풍이 이어졌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고 윤희숙 의원은 부친의 부동산 의혹 때문에 스스로 의원직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를 관통했던 부동산 이슈, 국민적 분노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과 해법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박영훈 위원장님. 일단은 LH 사태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청년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셨잖아요. 민주당은 제1여당으로서 그리고 거대 여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LH 방지법도 3월 24일 날 국회를 통과시켰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제2의 LH 방지법을 통과시켰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잘 알고 있거든요. 막상 LH 직원들이 일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불법적이고 범죄의 수익이라는 그런 거대한 수익을 남겼는데 그것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법적 미비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분노하시고 계신 걸 당연히 이해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런 큰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입법적 과제들 이렇게 수행하고 있고 또 대장동에 관련돼서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재명포 그 대장동 방지법이라는 것을 주문하기도 하셨거든요. 네. 그 이후에 또 이번 달 9일인가요? 통과된 걸로 아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계속적인 입법적인 수요를 받아들이고 통과시켰다고 밝히고 싶고요.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는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윤희숙 의원의 복귀를 보면서 국민의힘은 정말 반성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잘못했고 사과를 했다면은 정치 은퇴를 해야 되는데 마치 국회의원직 사퇴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윤희숙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더 얻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도 굉장히 많이 쌓았고 또 투사라는 이미지까지 얻게 됐거든요. 국민의힘에 얼마나 많은 다선 의원들이 뭐 4선, 5선 의원까지 했음에도 인지도가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윤희숙 의원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단수의 수를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좀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정치권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죠. 충분하지 않았고 지금 부동산 그 시장을 보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최근에야 이제 서울 변두리라고 불리는 몇 군데 지역에서 집값 하락이 약간 보이는 정도지 실제 부동산 거품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해법은 굉장히 간단했거든요. 공급을 늘려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라리 거래세라도 조금 낮춰야 된다. 그래, 그나마 그래도 잔여 물량들을 우리가 거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사실 뭐 한두 번이 한 게 아닙니다. 1년 내내, 뭐 2년 내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거의 일관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야 이재명 후보가 뭐 양도세와 관련된 좀 뭐 유예를 하겠다, 내지는 좀 인하를 하겠다라는 방향의 선회가 좀 있었을 뿐이지 민주당의 입장은 크게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즉슨 저희가 했던 비판, 전문가들이 했던 비판들을 계속 귀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런 의미에서 이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 민주당의 어떤 대응들은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부동산과 관련돼서 뭐 윤희숙 의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윤희숙 의원 개인 부동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뭐 은퇴를 하시면서 했던 부동산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이야기한 바가 있고 사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당시 이건 의원 개인의 부동산 소유 문제로 여러 가지 뭐 징계 절차라든지 아니면 뭐 제명 뭐 이런 논의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다 할 처리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윤희숙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일말에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진다는 태도로서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어떻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폄훼를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아무리 많은 비판을 받아도 그 의원직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랬던 적도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윤희숙 의원의 어떤 이런 행보들을 최대한 폄훼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동산 정책은 뭐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계속 똑같습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그다음에 거래세, 적어도 거래세만큼은 좀 낮추겠다라는 것은 일관된 기조고요. 그 부분은 이제 최근에 민주당도 조금 따라온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LH 사태가 이제 특히 이제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이제 폭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 이 바람을 타고 이제 지난 6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영선에 야당, 제1야당의 당대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현재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선대위를 떠났고 당 안팎에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간에 이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를 하고 있고 대표가 너무 튄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청년 정치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 그렇죠. 분명히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굉장히 정권 교체를 열망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대표로서 요구된 역할들이 있고 선대위 내에서도 분명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수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역시도 뭐 비판을 받는 소지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거라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 그동안 대선이라는 이름으로 총선이라는 이름으로 내지는 뭐 각종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젊은 사람들 내지는 개혁의 목소리들이 묵살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좀 참아야지. 그거는 선거 이기려면 어쩔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사실 개혁 과제들을 굉장히 뭐 수십 년간 묵혀왔던 것이 국민의힘이고 더불어민주당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치 자체가 선진화되기 어려웠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본인의 최고의 정치적 선택은 사실 후보를 도와가지고 어떻게든 후보를 당선시켜서 본인이 당선된 대통령을 만든 당대표다라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자산을 삼는 것이 본인한테는 가장 좋은 자기 정치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내부 총질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목소리들을 계속 내는 것은 물론 전 과도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서도 그간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느냐라는 얘기를 떠올려 보면 사실 당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뭐 다양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없었다. 그런 면에서 말씀 주신 대로 30대 영선 당대표의 역할이 아마 저는 그런 거라고 보고 이준석 대표는 그가 생각하는 정치적 소임을 아마도 이런 대선 국면과 상관없이 당을 개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질문 그러면 이제 이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김종인 위원장과 이제 회동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은 입장 변화가 없고 윤석열 후보도 만날 생각이 없다. 그리고 현재 그 최종 그 윤석열 후보도 인터뷰 나온 내용을 보면 각자 자기의 갈 길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적극적으로 그 이준석 대표에게 손을 잡을 의지가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드는데 그 복귀 가능성, 이준석 대표 그 선대위 복귀 가능성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좀 냉랭한 분위기여가지고 당장 선대위에 복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선대위에 복귀하지 않다 하더라도 당대표로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당장 선대위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당대표로서 선대위가 가지는 단점들이 있을 겁니다. 부족한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중간중간 메꿔줘야 되는 역할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치 이제 리베로처럼 후방에서 필요한 물적 지원, 뭐 어떤 인적 지원들을 해나가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당의 기조라든지 아니면 대여 메시지를 내는 데에도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을 보면은 변화를 거부하는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이준석 당대표가 개혁, 당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보단장이 회의 석상에서 후보의 의중을 본인이 더 잘한다는 듯이 말하고 있고 김용남 공보특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보고 회사 생활을 이사부터 시작해서 기초가 좀 없다, 사람 망가졌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모든 국민의힘의 중년 이상의 의원들이 그리고 전직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 자체가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물론 우리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게 국민의힘의 변화를 막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인적 쇄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30대 영선 당대표가 당선이 되면은 그 외의 분들은 청년들에게 영선 30대 당대표가 당선됐으니까 우리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양보했다, 많이 내어준 거 아니냐라는 반론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또 국민의힘 안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의힘 안에서 보면은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의 그런 권한 그리고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의문점이 크게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제 좀 속도를 높여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해봤던 부동산 이슈와 더불어서 2030 세대 민심이 현재 대선 전국까지 이어져 오면서 중요 아젠다가 됐는데요. 지금 대선 전국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각 그리고 앞으로 청년 표심을 좌우할 만한 선택 기준 뭐라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청년들은 일단 능력을 먼저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3프로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후보와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께서 출연을 하셨는데요. 명언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3프로TV가 나라를 구했다라는 이런 삼나구. 네, 삼나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각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철학을 밝혔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러지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거든요. 조회수만 보더라도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고 그 영상의 좋아요 숫자도 이재명 후보는 거의 40만까지 갔는데 윤석열 후보는 4만, 싫어요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현장의 정책 토론으로 나아가면은 두 후보의 능력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또 그 능력과 역량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선거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글쎄요, 제가 20대, 30대 생각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것이 네. 왜냐면은 이제 20대 남성 지지율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70%가 넘었었거든요. 굉장히 네.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조금 미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특히 이제 신지혜 부위원장이라든지 국민의힘이 그동안 내세웠던 비전들과는 맞지 않은 그런 인사들이 되면서 급격하게 청년층의 민심이 돌아서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20대, 30대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적 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에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만은 결국 이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또 2030이기 때문에 네. 결국 얼만큼 좋은 정책을 내놓느냐 그걸로 저는 20대, 30대 표심이 갈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은 이제 오늘 0시를 기점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특별 사면으로 나왔습니다. 석방이 됐습니다. 특별 사면에 대한 2030의 민심 두 분은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먼저 김재섭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글쎄요, 이제 20대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탄핵이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을 아마 막 피부에 닿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 아니겠습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는 보수 정당에서의 상징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박근혜라는 인물을 넘어서서 우리 보수 정당 그다음에 야권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소위 말하는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어야지만이 2030 세대는 저희 야권을 야당,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박근혜라는 인물 자체에 너무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안에서 이렇다 저렇다 싸울 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묻을 건 묻고 극복할 건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주된 방향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재섭 전 비대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20대, 30대가 탄핵의 주체였잖아요. 촛불 시위도 이렇게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탄핵 운동을 개진했는데 처음에는 좀 박탈감이나 당황스러움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박근혜라는 사람은 이미 지나간 사람이고 끝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운을 남기는 것은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앞으로 남은 대선에 대해 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청년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청년 정치인으로서 새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가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님. 그래서 이제는 사실 우리 대선이 너무 혼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관련된 논란들, 후보 개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집중되면서 좀 민생이 사라진 대선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좀 새해에는 조금 더 건설적인 그리고 한참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을 위한 좀 건설적인 정치적 대화들이 오고 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보겠습니다. 네. 박영훈 위원장님. 대통령 선거는 명확합니다. 어떤 후보가 본인의 생각이 있는지, 본인의 능력이 있는지, 정책을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써준 대본을 읽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가진 후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한 5시간 후면 이제 새해인데 두 분은 이제 오늘 방송 마치시면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20초씩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에 출근했는데요. 대선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새해지만은
가족하고 식사 한번 이렇게 하면서 좀 쉴 생각입니다. 아, 네. 네. 가족과 함께. 네. 저는 좀 제주도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방송 예약을 끝나고 했군요. 바로. 네, 뭐 그럴 생각입니다. 네, 머리를 좀 식히고 또 재충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정치도 정치지만 2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올 한 해 우리 사회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국민들에게 좀 더 희망을 주는 뉴스와 이슈들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뉴스엔 청년 맞수 지금까지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재충전하셔서 다음 주 새해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내일 아침도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공기질이 깨끗한 데다 하늘도 맑아서 새해 첫 해돋이 보는 데 무리가 없겠지만 코로나 확산 우려로 해돋이 명소 출입이 대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일출 보실 분들은요,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로 감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21년 이제 5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띠의 새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